김웅빈 교수님이 실물이 되게 멋있으세요. 약간 울버린 느낌이 나요. 진짜로. 괜히 약치는 거야. 두 분 다 약치는 거예요. 약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남극생물. 예, 이분은 같이 10년째 일하고 있는 극지연구소의 저 김덕교 박사님인데요. 사실 저는 남극에 못 갔다 왔습니다. 저 김 박사님은 남극에서 월동도 하시고, 저는 저 양반의 들은 얘기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들은 얘기와 함께 현재 제가 하고 있는 10년 동안 해온 연구가 좀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네. 그걸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극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 네. 극강 건강이에요. 극한, 극한? 강풍, 건조, 강자, 강한 자외선. 오. 극강 건강. 건조하고 추운 사막인데요. 또 우리나라가 기지를 2개 가지고 있죠. 먼저 세종기지가 있고요. 저기는 남극치고는 상당히 온화한 곳이고요. 예. 이제 최근에 만든 장부호 과학기지는 정말 험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세종과학기지에서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극하면 뭐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동물. 뭐 펭귄. 그렇죠. 펭귄 하면 우리가 다리가 짧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띠뚱띠뚱. 네. 근데 펭귄이 사실 롱다리인 거 아세요? 자세가 펭귄 실망이네. 잠시만요. 기마 자세예요. 저렇게 기마. 추우니까 롱 스커트를 쫙 내린 거지. 펭귄이 몇 종류 있는지 아세요 혹시? 백종? 백종. 그럼 전 16개 가겠습니다. 와 거의 근접했다. 18종. 예. 생각보다 많진 않구나. 예, 근데 기억하긴 좋아 숫자가. 그러네. 예, 뭐 말은 안 할게요. 18종. 이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들은 한 7종 정도 있는데요. 특히 세종기지 근처에는 어떤 게 많이 보이냐면 요런 애들. 제트펭귄. 젠투. 젠투펭귄. 젠투 펭귄. 요 눈 위로 저기 하얀 게 이렇게 저기 서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 보면은. 네. 예, 산 위를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저 산 위에 잘 둥지가 있어요. 관측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가가잖아요. 네. 사람이 다가가면 쟤네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물로 들어간대요. 띠뚱거리면서 산을 막 올라왔는데 또 막 내려가면 걔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런 것을 어떻게 관찰하냐면 보시면 저렇게 카메라 있고 그래요. 위에 있는 사진 보면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위에 있는 거를. 예, 그래서 예. 저 보이잖아요. 펭귄 둥지들. 점점이 보이는 펭귄들이 걸어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완전 예. 남극에 사는 거는 7종류가 있대요. 예. 가장 큰 거는 황제 펭귄. 그다음에 이제 큰 게 황제보다 작으니까 임금 펭귄. 펭귄. 제일 작은 거는 턱근 펭귄인데 네. 제 턱근이 있잖아요. 턱근은 주로 누가 하죠? 군인들 딱 전투 모습 보호하려고? 딱 하잖아요. 네, 군인들. 턱근 펭귄이 작아도 굉장히 싸납대요. 그럼 남극에는 그럼 뭐 펭귄만 사냐? 얘네 모양 어때요? 딱 보니까 얘는 귀여워 보이진 않죠. 싸나워 보이죠. 싸나워 저 보여요. 부리 좀 보세요, 저거. 싸울 것 같아요. 도둑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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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심지어 새끼도 좀 포스가 있어 보여요. 네, 남다르네요. 예. 저게 남극에서는 그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건데. 그래요? 그래요? 예. 펭귄들이 살잖아요. 예. 네. 쟤는 이제 동거를 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거예요. 도둑갈매기들이 구역을 나눠가지고요. 펭귄 구역을 관리를 한대요. 깡패구나. 오. 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약한 펭귄들 조폭이네, 조폭. 잡아 그런 셈이지. 어. 그리고 거기에 다른 도둑갈매기가 들어오면은 쫓아내는 거지. 문제는 이제 저들이 어떻게 하나 연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도둑갈매기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잘 안 잡힌다고요. 네. 그죠? 머리에 헬멧 쓰셨잖아요. 네. 싸놨기 때문에 우리 저 양님 닭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혹시? 저는 닭 먹을 수만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박사님이 저거를 포획하기 위해서 저렇게 꼬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순간에 탁 쳐서 이렇게 손으로 잡는데요. 저렇게 잡는 거구나. 예. 근데 저 과정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요게 뭘까요? 뭐죠? 헬멧 쓰셨잖아요. 예. 쟤네들은 습성이 하여튼 제일 위를 쫓기 때문에 내려와서 바람머리는 보호가 되는데 쟤네 부리가 또 깨질 수가 있어요. 또 그걸 또. 모자 위에다 스프링을 갈아서 구조물을 올려놓은 거야. 저렇게 톡 쪼면은 띠용 그런 거를 이제 또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본 적이 없던 사람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학습이 되나? 되게 학습이 되나? 포획하신 분들 있고요. 네.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옷을 똑같이 입어. 그러니까 구면과 초면이 있는데 옷이 똑같은 옷은 거죠. 똑같이 입어요. 네. 그리고선 도둑갈매기가 저 두 사람이 이제 자기 둥지 앞에서 양쪽으로 싹 가는데 네. 도둑갈매기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구면맨을 따라갈 그냥 것 노려본다, 둘 다 공격한다, 냄새를 맡나, 구면 뚝배 있게 하러 감, 둥지를 방문했던 사람을 공격을 쫓아갑니다. 특히나
저 연구자가 방문을 많이 했을수록 더 격하게 격하게 반응을 달려간다. 한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보고 그럴까? 어. 쟤네가 이것저것 보니까 얼굴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건 더 신기한데요? 얼굴을 네. 인식하다니. 네. 그럼 얼굴 가리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하면 이제 잘 안 되는. 실험이 잘 안 되는 거지. 안 따라간다. 오. 그럼 남극에 그러면 이제 펭귄하고 도둑갈매기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른 새 또 있어요. 뭐 알락 풀마 갈매기, 남방 큰 재 갈매기, 윌슨 바다 제비, 뭐 이런 새들이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이제 보인대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아주 이상한 새가 하나 포착이 됐다는 거죠. 유럽 참새가. 유럽 참새. 새가 여기? 아마도 얘가 배를 해서 같이 온 애 같아요. 살 수 있나? 저거 한 번 찍히고 그 이후로는 안 보인대요. 한 번 보이고. 아마도 동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럼 의도치 않게 동물이 배를 타고 탐험대랑 이 연구진이랑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럼 외래 동물, 식물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금 그러고 이제 하고 있답니다. 일단 조류를 봤으니까 네. 포유류를 한번 봐야죠. 좋아요. 일단 이게 제일 큰 애인데요. 남방 코끼리 물범이라고. 제가 가끔 저렇게 공업보트 위에 올라와서 제가 푹신하잖아요. 아. 남방 코끼리 물범 수컷인데요. 몸무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3톤, 3.5톤? 3.5톤? 예, 이거 사람이 이렇게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3.5톤 나가야지. 어떻게 우리 배 써야 되는데. 귀찮게 해야지. 예. 너무 작다. 근데 얘네들은 암수 크기 차이가 많이 난대요. 여기 암컷들이에요. 너무 귀엽다. 예, 그러면 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모양도 지금 보면 약간 코끼리 물범 수컷은 굉장히 코가 좀 길어 보이죠? 맞아요. 예. 다음 자료만 한번 좀 보시겠어요? 귀여워. 외델 물범. 저 엄마의 표정 한번 보세요. 이 외델 물범은 볼 때마다 아주 편안함과 네. 기분이 좋게 해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남극 물개예요. 네. 물범과 물개의 차이가 뭘까요? 네? 앞에서 본 물범과 네. 물개를 딱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있고 없는데 저 귀를 보세요. 옆에 귀가 있잖아요. 그러네. 예. 진짜 조그맣게 있네. 진짜 예. 조금해요. 근데 귀가 있냐 없냐에서 물범, 물개가 된대요. 확 구분할 수 있고요. 뒤에 보면 물범이 귀가 없고, 없고. 귓바퀴가 없고, 예. 물개가 귀가 있고. 귓바퀴 이렇게 있고, 네. 뒤에 지금 젠투 펭귄 보이죠? 귀여워. 얘네 지금 이렇게 무태서는 이렇게 대충 어울려 사는데 네. 물에 들어가면 물개나 물범이 쟤네들을 잡아먹는데요. 예. 육지에서는 괜찮다가 얘네는 육지에서는 뭐 물개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물 속에서는 워낙 빠르니까. 포식자. 이제 이건 대전기지의 여름이에요. 남극은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된답니다. 초여름인데 네. 남극이지만 푸르름이 보이죠? 그러니까 남극에도 식물은 있죠. 네. 예, 이게 남극 식물입니다. 확실히 좀 다르게 네, 생겼다. 꽃 피는 식물이 두 가지가 있대요. 남극 좀새풀, 남극 좀새풀. 좀새풀. 예, 개미자리. 요게 두 개가 꽃이 피는 현화식물이랍니다. 남극에는 나무는 없어요. 풀들만 있는데 근데 여름이 짧기 때문에 빨리 확 자라고 겨울 되면 금방 또 다 죽게 되죠. 남극 좀새풀 맨 밑에 있는 건 남극에 사는 곰팡이. 남극 개미자리 맨 밑에 있는 거는 남극에 사는 세균인데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거는 주로 세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는 사실 이거의 일환이에요. 온난화가 남극 토양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그러니까 꽉 얼은 상태도 있는데 네. 녹으면 얘네가 깨어나잖아요. 미생물들이 잠자는 미생물들이 깨어나는구나. 그렇죠. 예. 그거를 어떤 영향을 줄까를 1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남극은 대륙이에요. 북극은 바다가 얼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극에는 북극곰이 있고 육상 포유류가 있고 남극에는 육상 포유류는 없죠. 아까 제일 큰 게 다 바다 사는 애들 해양 포유류잖아요. 네. 왜 극지방이 중요하냐? 남극이 이 환경 변화, 즉 지구의 기후 제작소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이 극지방에 전 세계 바다가 거대한 흐름이 있대요. 그거를 열염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열은 열, 히시란 뜻이고 염은 소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극은 춥죠. 얼음이 얼죠. 물이 얼고 소금은 남으니까 남극의 바닷물은 상당히 더 짜고 밀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온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밀도가 높으니까 무거우니까 가라앉죠. 얘가 가라앉으니까 옆에 물을 밀어. 그래서 이 밑으로 거대한 흐름이 전체 해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네. 일로 가니까 이렇게 예, 흐른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저희 자꾸 녹게 되면 저게 큰 이제 영향을 오게 되면은 거대 흐름이 바뀌면은 이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요즘에 많은 이상 기온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되는 거죠. 저는 저기서 저런 변화가 왔을 때 우리 박테리아들은 뭘 하고 있나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
10년 동안 일단 우리가 온도를 쟀어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10년 동안인데 점점 온도가 좀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네. 큰일 났다.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올라가죠. 어떡하냐? 주식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서 측정을 해요. 네. 뭘 측정하냐면은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나오고 있는가. 녹았으니까 네. 이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네. 걔네도 숨을 쉰단 말이죠. 쟤네 밥이 뭐냐? 네. 위에 있는 거예요. 부식질 분해 증가. 자, 부식질이 뭔가요? 그렇지. 좋은 질문이에요. 혹시 집에서 화분 분갈이 같은 거 할 때 부식토라는 말 들어보셨나? 아. 부식토? 토양에 존재하는 생물 이외의 모든 유기물. 주로 식물의 잔해 그리고 뭐 동물의 잔해도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썩잖아요. 썩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자기들끼리 또 막 결합을 해.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물질을 만들어요. 특정 한 종류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개가 혼합돼 있는 그렇죠. 상태로. 이게 부식질이에요. 그래서 부식질이 20% 이상이 되면 그게 부식토라고 그래요. 근데 저 동토층은요 여름이 짧아요, 빨리 자라고 얼어 죽어요, 쌓여요. 이 우리가 사는 여기와 다르게 이 저기는 빨리 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부식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토층이 녹으면 이 먹잇감은 널린 거죠. 와, 큰일 났네. 먹잇감이 널려 있으면 빨리 크잖아요. 빨리 자라죠. 야 이거 이러다가는 문제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되잖아요. 네. 토양 생태계에서 부식질의 중요한 역할이 뭘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탄소 보관 및 공급이에요.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저장소죠. 그럼 엄청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지구에서 탄소 순환 측면에서 보면 네. 광합성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죠. 광합성 다음으로 그 큰 과정이 뭐냐면 바로 부식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런 연구도 해요. 인공으로 부식질을 만들어서 탄소를 CO2를 좀 격리하자. 그런 연구가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 남극에서는 저 부식질이 노출이 돼서 분해가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 이미 벌써 조금씩 CO2가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10년 동안 한 연구를 정리한 게 한 슬라이드예요, 우리가. 그 극지연구소에서 남극에다가도 스테이션이 있고요. 토양을 가지고 와서 극지연구소 네. 인천 송도에 있는데 그 거기다가 마이크로커즘이라고 세팅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해본 결과 어떤 미생물이 분해하느냐를 이제 알아본 거예요. 네. 그럼 처음에는 곰팡이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엄청나게 큰 고기다 있다 하면은 처음에 이거 잘 해체해야 우리가 되잖아요. 부위별로. 네. 그러니까 큰 칼로 큰 칼질을 하는 거는 곰팡이야. 그냥 막 잘라 그냥. 그다음에 세세하게 이제 발라내는. 특이적으로 발라내는 거는 세균이 하는 거예요. 세균이다. 조그맣게 만들어 주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네. 근데 하나의 희망을 봤어요. 부식질을 분해하면서 나와 있는 저 저분자 분해 물질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해. 부식질이 분해되면서 나온 저분자 물질을 딱 주니까 광합성이 빨라져요. 야, 그러면 지금 녹는 거를 당장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은 나오는 만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 저기 식생이 빨리 자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네. 또 하나 아이디어는 저기 있는 저 성분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농지에다가 비료로 쓰는 거지. 그것도 너무 좋다. 그러면 인공 질소 비료를 안 많이- 만들어도 되니까. 사실 인공 질소 비료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수님으로 말씀하신 지금 쓰는 인공 비료를 좀 대체할 대체하는. 수 있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흙이 오고 있어요. 그 다음 실험을 위해서 다음 남극에서 실험도? 예, 예. 오고 있어요. 어. 저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아까 귀여운 웨델 물범도 볼 수가 있고 얘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예, 이 사실을 맘씨 좋은 아저씨 같이 쓱 보면서 태평성대. 푸근하게 태평성대. 어떤 네. 그 스마일.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잘해봐라.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무튼 뭐 남극 생물들 참 신기하고 귀엽고 네.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미생물의 어떤 그런 변화가 참 무섭군요. 예. 예, 저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합니다. 괜한 공포를 일으킬까봐 안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기에 어떤 미생물이 지금 어느 속에 갇혀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철새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새로운 미생물을 묻혀서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저렇게 뭐 감당 불가할 전염병 그런 걱정까지는 저는 하지 않지만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배제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런 것도 연구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현재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가까이 있지만 작아서 못 보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렇게 본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흙에다 들이대고 네. 가져와서 여기서 결국 뭐 DNA 분석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한단 말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는 미생물을 키우지 않고도 그냥 환경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유전자를 추출해서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어떤 물질을 만드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네. 진짜 제일 작은 게 엄청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지금 한 말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루이 파스테르라고 미생물학의 아버지죠. 근대 미생물학의 그 양반이 자연계에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단 말을 했거든. 안 될 거 보니까 바이오스피어 투어 다녀오셨더구만. 네, 다녔습니다. 네. 실패했잖아요. 네. 가니까 실패 왜 했다고 그래요, 그거?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뭐 일단 콘크리트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게 컸고 뭐 두 번째 프로젝트는 사람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실패하고 막 싸웠죠.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미생물 하는 사람들은 유력한 용의자로 뭘 생각하냐면 미생물을 보는데요. 왜 그러냐? 동식물은 눈에 보이니까 잘 넣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니까 비옥한 토양을 넣었거든요. 비옥한 토양은 뭐죠? 비료가 많은 토양이죠. 거기 있는 미생물들이 신나게 그 비료를 먹었어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년을 맞추고 그 양반이 나올 때 제가 그 글로 본 거는 멸종이 시작되니까 바다가 산성화가 되고 산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수분을 매개하는 곤충이 사라지고 대신 바퀴벌레 같은 거는 많아지고 2년을 간신히 마치고 나올 때에는 처음에 넣어줬던 동식물의 90%가 멸종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바이오스피어 2는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얻은 것도 많아요. 지구를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막강하다. 그거 알게 됐고 거기서 지금 실험을 통해서 많은 걸 알아내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곁에 있지만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게 앞에 잔잔하게 나가다가 공포가 된 것 같은데 아까 저기 그 맨 마지막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 마음은 이런 겁니다. 예,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내일 포르투갈전도 할 수 있다. 파이팅! 오늘 또 이렇게 남극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어. 얼마 전에 또 뭐 새로운 활동을 좀 시작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흥빈의 응생물학이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새로 여셨어요. 이번 주에. 근데 게스트로 제가 나가요. 그 비냐 콤비. 커플로 했잖아요. 네. 비냐 콤비. 그래서 응생물. 제가 출연합니다. 제가 같이 출연해가지고 제가 생물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까불었는데 박사학위 했다고 까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최대한 재미있고 유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휴급으로 도망.